여러분과 함께 오늘 유머 감각의 사회학을 함께 이야기 나눌 김찬호라고 합니다. 살면서 참 중요한 것도 많고 사소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유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의 양념 같은 거죠. 양념은 굳이 없어도 되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유머도 그거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대화의 시장은 없는데 유머가 있음으로 해서 대화의 질이 전혀 달라지는 걸 종종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유머 감각을 갖고 싶어 하고 유머러스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머 감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학문에서도 유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어려운 그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어떤 이 우리의 생활과 인간 관계 속에서 유머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관계에 어려움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로 많은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 웃음 가운데 건강한 웃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열린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런 웃음. 유머는 그런 웃음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우울하고 칙칙한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유머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가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편으론 대단히 풍요롭고 편리해지고 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그 어둠 같은 것, 또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유머는 그 중에 하나, 인간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축적해온 그런 유산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 그 자화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전 유머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개별화되고 있고 고립되고 있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구나 코로나가 그것을 더 가중시키고 있죠. 또 하나 한국에서는 피로사회라는 말도 썼는데 말이죠. 경쟁이 점점 가혹해지면서 생존이 어려워지면서 다들 고갈이 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나는 우리의 마음의 그 힘을 어떻게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유머가 요청되는 게 하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 적대 감정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이렇게 비화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립과 파국으로 이어질 때도 많이 있지요. 왜 이렇게 우린 적대심에 혐오에 쉽게 흘러가는가? 그건 바로 위에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혐오 감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미워할 때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 단결심을 금방 조장해 내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한 위험하기도 한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유머라는 기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바탕을 새롭게 갖고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디지털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의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한 한계도 많고 오히려 부작용까지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접속하고 소통하지만 고독한 그런 느낌, 뭔가 세상과 내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코로나19가 이런 디지털 과잉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몸이 직접 어우러지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표정을 나누면서 웃음을 서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매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이런 사이버 세계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거기서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소박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정한 부분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 유머의 필요성을 이런 시대적 맥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유머는 뭘까? 좀 원론적인 얘기,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좀 논리적으로 그걸 좀 풀어서 이해하는 그런 순서를 먼저 가질까 합니다. 유머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자아내는, 웃음과 유머는 뭐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웃음이 더 큰 영역이죠. 유머가 없는 웃음도 있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 비웃는 것, 그건 유머는 아닙니다. 어떤 유머는 웃음의 한 영역일 텐데, 웃음을 자아내는 한 가지 요소일 텐데, 그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것에 그 요소로서 말이 있고요, 표정이 있고 몸짓.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이지만 말뿐 아니라 아까 도쿄올림픽 개막식의 픽토그램에서 봤듯이 순전히 몸짓으로만 얼마든지 유머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유머는 우리의 문화 영역 가운데 어디에 또 속한다고 볼 수 있냐면 놀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놀이하면 고전적인 그런 연구 성과물이 있죠. 호모 루덴스, 허이징가가 써낸 작품인데 벌써 한 세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유머를 아주 탁월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로지 그 재미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데 목적을 갖지 않는 자기 완결적인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다른 꼼수가 있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화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 변질된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놀이의 한 하위 장르로서 유머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헤이징가가 호모 루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놀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어떤 바보스러움, 위트, 조크 여러 가지가 하나의 그룹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놀이에 속하는 그런 속성들이 그런 특징들이 다 공유되고 있다. 근데 그 속성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범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런 그 자체로 굉장히 고유한 그런 범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 그 아주 심층적인 그런 칭의에 여기 결부된다. 그래서 서로 그런 상호적인 관련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결고리들이 여기서 발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놀이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인간의 문화 행위들 이런 것과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이런 것을 호이징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은 놀이를 잘하는 사람이죠. 놀이라는 것은 뭐 도박을 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험을 재해석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거죠. 그 논리적인 마인드가 뭔가, 그것은 뭐 앞으로 또 제가 계속 이 유머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가면서 밝혀질 겁니다. 그 유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화의 첨가물 같은 효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진리와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이런 작품은 워낙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웃음을 금기시하는 그런 아주 엄숙한 수도원의 기독교의 세계를 비우는 건데 여기서 그 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움베르토 에코의 유머에 대한 생각이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미션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비웃도록 하는 것, 진리를 비웃는 것. 이거 영어에서는 laugh at이라고 할 때 참 그것이 이렇게 형상화가 잘 되는데 뭘 보고서 대상을 하면서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laugh at 하면서 비웃는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웠지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저 사람은 웃지 못하고 내가 웃는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웃지 못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진리예요. 진리를 비웃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더구나 중세 아주 엄격한 기독교 신앙이 강조됐던 거의 강요됐다시피 할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 진리가 웃게 한다. 여기서 진리와 웃음 사이의 관련성,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불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도 그렇고 아까 제가 종교에도 웃음이 있다고 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웃었다가는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베르토 에코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웃음을 배제한 진리라는 것이 무슨 인간을 자유롭게 하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아주 광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집착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런 진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진리는 유일한 진리는 진리에 대한 지나친 비정상적인 그런 집착과 열정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인 게 진리의 이름으로 가해진 폭행, 폭력,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은 종종 벌어집니다. 진리를 좀 멀리서 느긋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 때 그거야말로 진짜 진리라. 근데 그런 진리를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는 웃음을 자유롭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종교는 그런 것까지 사용할 때 정말 인간을 위한 그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에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웃음이라는 것 또한 유머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굉장히 공동체 내지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다. 혼자서 웃는 거는 참 이상하죠. 우는 거는 혼자서 웁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노래도 있듯이요. 근데 웃으면 어쩌다 무슨 웃긴 생각이 나서 혼자 웃으면 스스로도 겸연쩍고 남들이 볼까 좀 약간 창피하고 그러죠. 웃음은 기본적으로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또한 이 베르송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웃음의 내용 자체가 내가 그들과 무엇을 공유하는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웃음이라는 것은 그 철학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해석이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뭐 독일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들 몇 분이 웃음은 한계 반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계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상할 수 있었던 그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든지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놀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태가 너무 비극적이어서 절규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이럴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웃기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의외성이란 말을 드렸는데 그 의외성이라는 것은 내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인지적인 한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예상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신체가 반응한다. 웃음이라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왜 그럴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적, 예를 들어 재채기라든지 하품 같은 건 순수하게 생리적 현상인데 유머는 처음에 들어온 것은 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다가 그 정보 처리의 어떤 차원에서는 이게 생리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울음이기도 하고 웃음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계 반응이라고 할 때 그 리미테이션 그 한계는 뭐의 한계일까요? 이성의 한계거든요. 이성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확립된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모든 걸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추상화된 그런 도식으로 그 본질을 꿰뚫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 이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성은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배제합니다. 뭘 배제할까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배제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추방합니다. 미셸 푸코가 광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근대 이성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미친 사람들을 그냥 동네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격리시키고 추방하고 일정한 곳에 수용한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성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으로 섰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성은 자기 것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만큼 또한 끌어들여서 자기화시키는 이성으로 최대한 설명하려는 이런 방식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프로이드의 무의식 같은 거 보십시오. 프로이드의 우리 무의식은 이성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꿈이라는 무의식 영역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이렇듯이 이성은 끊임없이 한계를 지으면서 또한 한계를 확장하는 이런 것일 텐데 웃음이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그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걸 이성 안으로 빨아들이는 끌어들이는 그런 한 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개념과 직관 사이에 그 불일치 그것을 갑자기 경험할 때 웃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어이없는 말 들을 때 근데 그것에 또 어이없지만 말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또 그게 납득이 되니까 이 사이에 이 괴리, 모순, 불일치를 어떤 식으로든 소화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웃음 유머라는 것은 음, 이 괴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이성이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거거든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틀이기도 합니다. 표준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섭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의 개별성입니다. 우리는 각자 거대한 우주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런 것은 근대 사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쩌다 그게 터져 나오죠. 의도적이든 의도되지 않았던. 근데 그것이 터져 나올 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이 바로 유머지요. 질서에서 벗어났지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개인이 고유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과정이 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또 인정되는가 할 때 어떤 삶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많은 것을 밝혔습니다. 사물의 본질, 우주의 원리,
많은 걸 드러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이 이렇게 다 밝혀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말로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또 우리 삶의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논리를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지성의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머의 세계에서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머 감각은 이런 근대적 이성과 상당하게 긴장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이런 근대적 이성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런 반작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행하는 그런 작용일 수도 있는데 유머 감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에,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이 이렇게 에, 아주 확고하게 딱 자리 잡지 않았다면 유머라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성과 유머는 상당히 그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그럼 유머는 어떤 구도 속에서 발현이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정서적 여분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인지적 여분, 커그니티브 리저브, 인지적 여분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정서적 여분이라는 것도 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내가 긍정적 에너지가 좀 이렇게 비축돼 있어야지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좀 편안하면 웃음이 쉽게 터져요. 근데 내가 정말 우울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 있으면 웬만한 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그 인지적인 유연성이죠. 뭔가를 볼 때 남들이 보던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융통성 있게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지적으로 유연해야 된다. 이게 창의성의 핵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여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적으로 경직돼 있고 판에 박힌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면 유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추가돼야 될 요소가 바로 사회적인 신뢰다 하는 겁니다. 유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늘 전제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뉘앙스인가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상당히 껄끄럽다든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결코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인 긴 전통이 있습니다. 풍자하는 거죠. 풍자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반대가 될 때는 풍자가 결코 아닙니다. 다수가 메조리티가 소수 마이너리티한테 한다. 이건 풍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게 2007년 G8 국가 정상회담이 독일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 회담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느낀 그런 사회운동 그룹에서 이렇게 나서서 그런 시위를 막 반대하니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차단했죠. 그때 그 시위대가 저렇게 비슷한 복장으로 이 시위대를 비꼰 이런 장면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또 이거는 2011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긴 집권을 한 이후에 이제 임기가 다 끝났는데 계속 무리하게 법을 변칙으로 해가면서 정권을 연장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더구나 그 전에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탄압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또 러시아는 그때 일부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나서서 시위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저렇게 인형들에게 이번 선거는 무효다, 뭐 부정했다, 권력자는 크렘린이 아니라 뭐 감옥에 가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위험한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보통
그냥 얼굴 대놓고는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인형을 내세워서 했던 이런 굉장히 코믹한 시위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듯이 권력에 대한 저항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유머 이런 것도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혜가 우리 시민들을 훨씬 더 유쾌한 그런 힘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유머라는 것은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힘든 상황,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 있죠. 음, 여기서 그 방어 기제를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아가 협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 의식 또는 행위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기만도 있고요. 또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거기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킬까? 그게 방어 기제인데 거기에는 성숙한 게 있고 미성숙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성숙한 것은 뭐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막 환상에 빠진다든지 이런 게 미성숙한 거고 성숙한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음, 그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다음에 유쾌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대신에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자유. 이게 바로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는 뭐 유머 말고도 뭐 승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유머가 잘 구현된 예술 작품, 예술에서 이런 걸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 아버지가 강진 나치 수용소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아주 비극적인 그런 공간에서 아이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이렇게 연극으로 펼쳐주는 이런 장면에서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게 있죠. 실제로 우리 많은 예술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유머러스하게 이것을 재해석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술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한계 상황에서 경험되는 것이기도 한데 빅터 프랑클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 그 홀로코스트에서 결국 살아남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정신의학자로 활동을 했지요. 그분이 그 극한 상황에서 목격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매일 죽음이 이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사이에 유머가 있었고요. 또 힘든 상황을 넘어가는 한 가지 방식으로 내가 만약 우리가 나중에 석방돼서 나간다면 그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스운 일, 그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나중에 회고하듯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연극적인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갔다. 즉 도저히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서 그걸 예, 그 버텨갔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머라는 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혼의 무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자기 방어의 성숙한 메커니즘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얘기 나와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히틀러이고 히틀러와 대비된 인물로 찰리 채플린을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와 찰리 채플린은 생일이 단 4일만 차이가 날 정도로 완전히 동시대 인물이죠. 그런데 20세기에서 이 두 사람은 크게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였죠. 근데 히틀러는 아주 파괴적인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고요. 예, 채플린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환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대립을 했습니다. 왜 대립했을까요? 히틀러가 독재자라는 작품을 통해 히틀러를 풍자했잖아요. 실제로 그 뒤에 히틀러는 그런 식의 연설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셰플린 작품이 독일에서는 절대 방영될 수가 없었던 하거든요. 히틀러가 진 거죠, 결국.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 역사에 남은 것은 긍정적인 평가로 되는 것은 단연코 채플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모든 걸 다 지배한 것 같지만 결국 웃음이 그 거대한 광기와 폭력을 이겼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유머라는 것은 우리 대화의 양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이 아닐까. 니체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갖고 어떤 대상을 잡는 게 아니다. 웃음으로 하는 거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 우리가 나를 위협하는 어떤 상대를 물리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분노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웃음으로 할 때, 아까 뭐 민주주의적인 시위에서 봤지만요. 근데 뭘 죽이는가? 죽이는 대상은 중력의 영, 너무 무거운 영혼. 니체는 계속 그 기독교와 대립했잖아요. 그 기독교의 엄숙주의.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니까. 이 중압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웃음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는지요. 그것을 일단 잘 알아차려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웃음의 경쾌함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머는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유머이기도 하다. 굉장히 철학자다운 통찰이죠. 유머는 잔재주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그런 발장난 같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 내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태도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관점과 태도는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을 내가 머리로 막 연습해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 그리고 삶의 현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가 그런 태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태도가 있으면 유머가 또 더 잘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순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머와 연결돼서 H자로 시작하는 그런 다른 단어들을 몇 가지 떠올려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휴머니티, 인간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바탕 속에서 더 온전하게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인간성이라는 것은 뭔가 겸손한 것, 영어로 험블하다고도 하죠. 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기꺼이 바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늘 잘나야 돼, 이렇게 딱 고집을 피우면 절대 유머할 수 없는 거죠. 언제든 망가질 수 있고 망가져도 괜찮고,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유머의 원천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유머의 달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유머러스한 어떤 작품을 감상하든 만들든, 또는 유머러스한 사람과 함께 지내든, 그 웃음에 담겨 있는 깊은 진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이런 것을 알아차린다면 유머는 우리한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좀
약간 두서없는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용호입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 전통연희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발제를 할 주제는 탈춤과 그 탈춤에서 만들어지는 유머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탈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자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탈춤에서 나타나는 웃음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웃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웃음은 어떤 시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혹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에 극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현재 이제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탈춤이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 위기 이후의 상황을 또 염두에 두면서 탈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강연 발제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탈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탈춤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을 쓰고 춤을 추고 또 노래하고 이렇게 재담도 하는 연행 예술입니다. 그 탈춤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춤이 굉장히 승한, 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연행을 이끌어가는 가무급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게 한국의 탈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탈춤은 대략 현재 20개 지역에서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그 20여 개 종목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그 노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노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종교인의 관념적 허위와 이중성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상층 계급 이야기입니다. 양반이라고 불리는 상층 계급들의 그 오만함 또는 허세가 표현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양반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서민 생활 또는 민중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 민중 생활의 어려움, 애환들을 표현하고 하기도 하고 또 민중 생활에서 나타나는 남성 우위 사회의 모순을 또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탈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탈춤은 역시 공통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여기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서 이 연희자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대사를 하는 이런 방식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단순히 연희자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야유를 하기도 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공연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이제 관객과 연희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우러지는, 이제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판이 탈춤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탈춤은 대한민국에서 한 20개 지역에서 현재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중에서 한 10여 개를, 주요한 전승 탈춤 10여 개를 그 지도에다가 표식을 해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이게 서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방의 서해안이죠. 그리고 중부 지방,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역시 또 탈춤이 집중적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방, 이제 낙동강이라고 불리는 남부 지방에 역시 또 한 유형의 탈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게 한국 탈춤의 이제 분포 양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탈춤은 중세 봉건 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조선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중세 봉건 시대에 형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승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전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 형식과 내용을 가능하면 그대로 전승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 전통적 전승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승하는 공동체를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단체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는 달리 탈춤의 내용과 형식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고쳐서 창조적으로 전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연극 양식인 마당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창작 탈춤이라고, 마당극 또는 창작 탈춤이라고 불리면서 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 제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최남단에 있는 큰 섬인데요. 제주도 지역의 연극 단체가 탈춤을 기반으로 한 그 연극 탈춤의 창조적 전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활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탈춤의 내용 또는 형식, 어떤 요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자신들의 현대적인 공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예술 장르나 문화, 그리고 최근에는 그 K-팝에서도 이러한 공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는 공연의 모습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 BTS가 자신들의 아이돌이라는 그 노래 공연을 하면서 이 탈춤의 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탈춤 전승은 이제 전통적인 전승, 창조적인 전승, 그리고 활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탈춤에서 이제 발생하는 웃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춤의 웃음은 앞서 이제 탈춤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탈춤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탈춤의 웃음 역시 그런 세 가지 이야기에 맞춰서 웃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종교인의 이야기에서는 그 오랫동안 불법을 닦았던 노장이
그 제자들, 그러니까 잘 놀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잘 노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 노장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풍자적 웃음이 만들어지는 게 이 종교인의 이야기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상층 계급의 이야기에서는 이 신분적 특권에 사로잡힌 이 상층 계급이 하인인 말뚝이에 의해서 역시 웃음거리가 됩니다. 역시 이 종교인처럼 상층 계급 역시 이 말뚝에 의해서 풍자적 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탈춤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특권층, 종교인이나 상층 계급 말고 탈춤을 만들었고 향유하는 계급 또는 계층인 민중들 자신들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 우위사회의 모순이나 삶의 애환들을 해학적인 웃음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춤의 웃음은 세 가지 이야기에 따라서 나타나고 크게는 이렇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적인 웃음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춤 웃음의 두 계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풍자적 웃음과 해학적 웃음입니다. 이렇게 종교인 그리고 상층 계급에 대해서는 탈춤에서는 조롱하고 비판하고 놀려대면서 풍자적인 웃음을 웃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신들, 그러니까 민중 자신들, 탈춤을 향유했던 계층인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나 모순 역시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그 웃음은 앞선 특권층에 대한 풍자와는 달리 이제 해학적인 웃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탈춤에서 풍자적인 특권층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라는 점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춤을 만들었고 즐기고 누리는 민중 스스로 자기 자신들도 웃음거리라고 만든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흥미로움이 당황스러움 또는 당혹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한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민중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늙은 노부부가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자식들의 생사를 서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3명이 아들 셋이 다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굶어 죽고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 죽고 호랑이한테 잡혀서 죽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두 부부의 모습은 농담처럼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죽음인데도 이렇게 남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저희들은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종교인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이 먹중들의 모습들인데요. 이들은 잘 놀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술 잘 먹고 하는 한량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또 어울려 다니면서 잘 놀기도 하는 이제 집단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 집단 중에 한 동료가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진 그 동료를 대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들은 조롱과 놀림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함께 즐기고 놀았던 동료를 대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대하는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대사나 움직임 동작에서 때때로는 패륜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하고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이런 당혹스러움은 도대체 뭘까? 그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웃음들, 이런 당혹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탈춤은 그 민중들의 퍽퍽한 삶 또는 처절한 아픔이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이탈리아 영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사한 상황이 웃음이 가득한데 다소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은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무겁고 진지한 때로는 이제 무섭기까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혀 진지하지 않고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웃으면서 우는 또는 울면서 우는 상황을 경험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탈춤이 바로 그러합니다. 탈춤에서 아까 저희들이 느꼈던 그 당혹스러운 상황들은 그야말로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그 탈춤의 표현법, 회학적인 웃음의 특별함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탈춤이나 인생은 아름다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저는 낙관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해학적 웃음을 만들어내는 예술들, 특히 탈춤에서와 같은 경우는 낙관 이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소용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낙관주의자들의 놀이판, 그게 탈춤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소 일상에서는 당혹스럽고 황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춤의 웃음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탈춤과 거기서 파생되는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쭉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웃음으로 세상사를 이제 바라보고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넘어서지 못할 특권층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자신들의 고난마저도 또 웃음거리화 합니다. 그래서 탈춤을 이제 웃음으로 출렁거리는 놀이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춤의 웃음을 만드는 주체, 탈춤을 이끄는 중심에는 그 건장한 민중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역시 건장한 민중 남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어쩌면 탈춤에서 이런 건장한 민중 남성의 시선, 뭐 긍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협한 시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나타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애 표현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 배타적인 웃음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탈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양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탈춤판에서 양반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웃음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양반을 조롱하기 위해서,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이 가면 형상은 장애의 형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희화화시키진 않았다 할지라도 양반 조롱을 위해서 장애의 형상을 갖고 왔다라는 점에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인권적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등장하는 여성 인물입니다. 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도 전혀 주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대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춤은 소수자,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 배타적인 웃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건장한 남성 민중의 일종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탈춤이 형성되고 만들어졌던 중세 봉건 시대 당대의 인식이 이제 함축되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쇄적인 웃음 또는 배타적인 웃음을 대한민국 탈춤 전승에서 그대로 두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웃음을 좀 더 개방적인 웃음으로 인권적 감수성을 높이고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 예술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탈춤의 전승의 양상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탈춤을 추는 젊은 연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모습을 한 팔을 들고 있으면서 연희자로서 장애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연을 이제 최근에 노페이스라는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시선, 또 차별 없이 신명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표현하려는 노력들이 이 젊은 전승자를 비롯한 여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이제 창조적 전승에서 나타나는 극복의 모습인데요. 예술공장 두레라는 연극 단체입니다. 마당극을 하는 단체인데요. 탈춤의 창조적 전승이라고 할 수 있는 탈춤에서 대상화되었던 여성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등장시켜서 그게 주체로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승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춤은 그 전승 과정에서 그 중세 봉건의 배타적인 웃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는 개방적인 웃음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탈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탈춤에서 나타나는 그 웃음의 특징들, 그다음 그 웃음에서 나타난 어떤 문제점들, 또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탈춤이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위기와 탈춤입니다. 그러니까 탈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위기 상황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탈춤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래되고 있는 탈춤의 유래담을 보면은 대부분 다 위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동체의 자연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인 위기가 와서 탈춤을 시작을 했더니 개개인 또는 가정, 그 공동체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안정됐다. 그래서 탈춤을 계속 추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탈춤 공동체에서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래담을 놓고 보자면은 탈춤은 그 시작부터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지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탈춤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작년에 벌어졌던 탈춤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탈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얼굴에 썼던 탈들을 다 태우면서 개개인이 또는 탈춤 공동체가 아니면은 지역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전승되고 있는 탈춤에서도 이 탈춤이 공동체의 유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춤의 이러한 공동체성은 다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탈춤의 종목 명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탈춤을 전승하는 공동체,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각각 그 탈춤 공동체의 깃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보면 강릉 관노놀이, 송파 산대놀이, 은율 탈춤 또는 양주 별산대놀이, 봉산 탈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릉, 송파, 은율, 봉산 이것들은 다 그 탈춤을 전승하는 지역 공동체의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탈춤은 그 명칭에서부터 지역 공동체랑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근거로는요. 탈춤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탈춤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 특권층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 특권층 종교인이나 양반과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하고 싸움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극단적인 분열이나 분열 또는 다시는 보지 않을 두 집단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화해와 조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탈춤은 그 내용상으로 보자면 화해와 조화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공동체의 화해와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탈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춤은 그 명칭과 내용에서도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탈춤의 특징을 염두에 더 볼 때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탈춤은 나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역시 작년에 벌어졌던 2020년에 벌어졌던 한국의 대표적인 탈춤인 봉산 탈춤의 공연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 얼굴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입에다가 이제 다 마스크를 썼죠.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두 사진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은 탈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살펴봤듯이 탈춤은 그 기원, 이름 또는 내용 진행 속에서 공동체 유지와 공동체의 그 안정, 공동체의 편안함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탈춤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유래담에서는 그 공동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탈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화해와 조화로 맺어지는 그 탈춤의 공동체성을 함축한 내용은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과정,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염두에 두는 이 상황에서 탈춤이 기묘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탈춤의 그 형식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연희자랑 관중이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출렁거리는 탈춤이라는 공연 특징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메말랐던 이 위기 국면의 여러 상황들을 치유해줄 대표적인 공동체 예술로서 탈춤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는 현재의 상황에서 탈춤에 더더욱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수자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웃음으로 출렁거리는 이제 공동체 예술로서의 탈춤, 그리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도 크게 하나가 되는 조화와 상호 존중의 예술로서의 탈춤, 이런 것들이 현재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 당대의 탈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가 탈춤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탈춤 전승자들의, 아니면은 탈춤 연희자들의 노력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의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